예, 안녕하십니까. 피사의 피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정견이는 어디 갔어? 정견이하고 저는 밥을 먹고 정견이와 산책을 하고 정견이 샤워시키고 뭐 좀 앉았다가 자리에 공부하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오디오북을 하겠습니다. 어제 하던 유전자 지배 사회 오디오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제 음, 97쪽 97쪽을 할 차례입니다. 어저께 기억이 잘 안 나서. 자, 오늘도 가까이 놓고 오디오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기업들의 착취 행태. 마추카토 교수는 오늘날의 혁신적인 이미지로 각광받는 IT 기반의 거대 기업들 역시 비생산적인 지대의 형태로 막대한 가치 착취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현대 인터넷의 핵심 인터페이스인 월드 와이드 웹의 기반이 되는 HTML 코드는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에서 개발된 것이고, 구글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 알고리즘은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자금으로 개발된 것이다. IT 기업들은 이런 기술들을 공짜로 사용하면서 경제학자들이 양면 시장이라고 부르는 곳 한쪽에서는 개인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른 쪽에서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 공간이나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에 대한 정보를 판매한다. 한쪽 시장이 커지며 검색 엔진이나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가 증가하면 광고 클릭수나 소비자 행동 패턴의 정보량이 많아지므로 다른 쪽 시장에서의 수익성도 높아진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에게서 돈을 받지 않는 것은 이런 면에서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며, 이윤보다도 공유 경제나 디지털 사회주의 등 사회의 진보를 추구한다는 좋은 이미지도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구글이 사용자들에게 공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오히려 광고 공간과 소비자 정보라는 판매 자원을 사용자들이 무상으로 구글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런 면에서 사용자는 고객이 아닌 상품과 다름없다. 얼마 전에 봤던 어떤 프로그램에서 김상욱 교수님이 계산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구글에다가 한번 검색하는데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한번 검색하는데 한 150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구글이 가져가는 개인정보는 마침내 유전자를 비롯한 생물학적 정보로까지 확장되었다. 구글로부터 대대적인 투자를 받은 세계 최대의 유전자 검사회사 23&me, 23이라는 숫자는 23상의 염색체를 의미한다.
23 and me 이렇게 되겠죠. 앤미의 창업자인 창업자이자 CEO인 앤 워치츠키는 사실 구글의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의 아내였다. 개인 고객들은 23andMe의 유전자 검사 비용으로 99에서 199달러를 지불하며 이와 동시에 건강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때 연구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요구받는다. 어떤 유전자 변이가 어떤 질병의 위험을 높이는지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수많은 연구기관의 과학자들이 세금과 같은 공적 자금을 기반으로 수행하고 공개한 연구에서 나온다. 여기에는 이 책에서 계속 언급되는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과 같은 유전학 반복들이 이용되는데, 이 역시 과학자들이 개발해 공개한 것이다. 또한 5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유전자 변이와 질병의 연관성은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한 과학자들이 발명자들처럼 특허와 같은 형태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23andMe는 이에 대한 어떠한 비용도 치르지 않고 이러한 공공의 정보를 가져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IT 기업들이 공공의 영역에서 개발된 핵심적인 인터넷 기술들을 자신들의 플랫폼으로 공짜로 가져다 쓰는 것과 똑같은 모양새다. 그렇군요. 참 영리하게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네요. 마치 사회적인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처럼 해서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빅데이터로 알 수 있는 정보들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잘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따라하기도 힘들고 거의 독점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돈이 뭐 그냥 자동으로 벌릴 수 있는 어떤 네트워킹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죠. 똑똑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게다가 구글이 주된 수익을 얻는 양면 시장 전략을 23andMe도 차용하기 시작했다. 한쪽 시장의 고객들은 바로 화이자, 제넨텍, 클락소스미스클라인 등 거대 제약사들이며, 이들에게 판매하는 제품은 그동안 수집된 개인 고객들의 유전자와 건강 정보에 대한 독점적인 접근권이다. 대단하네요. 예를 들어 23andMe는 지난 2015년에는 제넨텍과 6천만 달러에, 2018년에는 글라소스미스클라인과 3억 달러의 데이터베이스 사용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3억 달러면 얼마지? 이렇게 엄청난 가격에 팔릴 수 있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규모 때문인데, 23andMe가 초창기 199달러였던 유전자 검사 비용을 99달러까지 낮춘 것도 바로 구글이 사용자들을 공짜로 확보한 것과 똑같은 전략이다. 그런데 이들이 챙기는 막대한 이득에 비하면 실제로 생산에는 유의미한 가치는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IT 기업들에 지불하는 판매 기업들의 광고비는 물건을 잘 팔기 위한 마케팅일 뿐 어떠한 새로운 가치도 만들어내지 않을 뿐더러 소비자 가격 상승이나 노동력 착취 형태로 그 기업의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나 그 기업의 직원들에게 부담된다. 이렇게 착취된 가치가 고스란히 구글의 수익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한편 23andMe의 고객들은 이미 공공의 영역에 존재하는 유전자와 질병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99에서 199달러와 함께 자신들의 생물학 정보를 23andMe에 기증해 준다.
기증해 준다. 기증하면서 따옴표를 쳤어요. 이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집접되어 제약회사들에 넘겨지고, 이때 제약회사가 지불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은 다시 약값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되거나 신약 개발을 위해 근무하는 과학자들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착취를 통해 해결된다. 특히 독점 생산되는 약물의 경우에는 손쉽게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이러한 착취 과정으로 획득한 수익을 23andme의 자본가들이 즐기는 동안 누군가는 그 약값이 부족해 죽어가게 된다. 예. 그렇죠. 물론 구글이 서버를 구축하고 하거나 관리하고 23andme가 유전자 검사를 하는 등의 생산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 막대한 이익의 대부분은 그 행위보다는 정보 자체의 가치에서 오는 것이며, 그것마저도 정보를 제공한 고객이나 생산 행위를 수행한 직원들이 아니라 자본가들에게 돌아간다. 소위 혁신 기업이라 불리는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 공룡들은 검색 공간이나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IT 플랫폼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라는 땅을 선점하고, 거기에 쌓인 데이터의 규모로 인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사용자 정보라는 형태의 지대를 착취해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잘 비유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뭐랄까, IT 기업이라고 하지만 신기술 근데 수익 창출의 구조를 보면 고전적으로 땅에서 지대로 인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이다, 이거겠죠. 값비싼 신호와 능력주의적 착취. 그런데 신고정은 학파에서는 경제학적 주체들을 사회적 맥락과 관계없는 독립적인 개인으로만 규정하므로 주로 지주, 자본가, 노동자라는 계급 간에 이루어지는 착취 과정이 정의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한계 효용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지는 거래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음을 대변하는 것이다. 즉 시장 가격 자체가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착취는 정당화된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시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가치를 판가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명 운동선수, 영화배우, 대중예술가 등이 수많은 무명 선수나 배우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독차지하면서 얻은 연봉이나 수입은 상상을 초월한다. 인류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과학자들에게 주어지는 노벨상 상금이 공동 수상자 전체에게 10억 원 남짓이라는 점이나, 위대한 사상가들의 책값이 얼마인지를 생각한다면 이들이 관중에게 제공하는 쾌감의 가격은 엄청난 사치로 여겨진다. 그에 비하면 구급대원, 식료품과 필수품의 생산과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중교통기사나 택배기사, 타가, 양로, 보육시설 등의 종사자들이 맡고 있는 이 사회의 필수적인 일들은 거의 공짜로 제공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가사노동은 인간의 생존과 사회의 재생산에 갖는 필수성에도 불구하고 아예 무보수로 이루어진다. 이것도 이거는 인류 전체의 사치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시장 가격을 매기는 이들은 다름 아닌 성공한 이들의 재능에 열광하는 군중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스포츠나 연예계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에는 진화적인 이유가 있다. 환호의 대상이 되는 육체적 능력, 외모, 예술성은 앞서 예로 든 동물의 세계나 원시적인 인간 사회의 값비싼 신호를 연상시킨다.
새들의 지저귐과 화려한 색, 수사자의 갈기, 길고 화려한 수컷 공작의 꼬리, 사슴의 크고 아름다운 뿔, 화려한 맨드리의 얼굴, 톰슨 가젤의 대담한 행동, 수렵 채집인의 사냥 기술 같은 것들 말이다. 결국 동물들이나 원신들처럼 오늘날의 현대인들도 비슷한 종류의 값비싼 신호에 열광하며 스타들에 대한 시장 수요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없었으나 현대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값비싼 신호 중 하나는 학력이다. 학력은 특히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많은 현대인들이 얻고자 하는 대표적인 지위제 중 하나다. 그런데 일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학업 성취도는 유전자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있어서 사실 예술이나 스포츠 못지않게 타고난 재능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다. 그래도 고등교육만큼은 사회에서 실질적인 가치의 생산에 기여하지 않을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캠브리지 대학교 경제학과의 장하준 교수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높은 교육 수준이 한국과의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요? 예를 들어 스위스 패러독스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산업화된 스위스의 대학 진학률이 다른 잘 사는 나라들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현상을 일컫는데, 이는 교육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장하준 교수는 이것이 고등교육의 주된 목표가 생산성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의 전수보다는 고용시장에서 비교육자들의 순위를 매기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고등교육을 받고 높은 연봉을 받는 인력들이 많다고 나라 전체의 생산성이 높지 않다는 것은 이런 고급 인력들이 그만큼 가치의 생산보다는 착취에 몰두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뭐 전체적으로는 이 말에 좀 동의를 하는데, 근데 두 가지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스위스 대학 진학률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러면 스위스의 고등학교까지의 학업 과정과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좀 알아야 되는 거고요. 다른 나라의 대학 못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효율성도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고학력자들이 많은 나라가 대부분 잘 삽니다. 수준 높은 사람들을 사이죠. 그런 거를 좀 이의제기로 하고 싶고요. 그러나 한편 동감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학 진학률이 높고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나라들보다는 뭐 잘 산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저도 작가의 말에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땀과 노력에 대한 대가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성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재능만이 아니다. 집념, 끈기, 열정 등으로 번역되는 그릿, 지적 호기심, 성취욕, 성장을 하고자 하는 동기, 혹은 좋은 성적을 얻고자 하는 욕심과 같은 비인지적 자질도 중요하다. 그러면 이것들은 유전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순수한 후천적 노력의 산물일까? 학업 성취도에 대한 유전학 연구를 다수 수행한 캐스린 하든 교수는 인지 능력에서는 비슷한 점수를 보이지만 학업 성취도에서 차이가 나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다. 네이처 유전학에 발표한 이 연구에 따르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유전학적 변이의 57%가 비인지적 자질에 의해 설명된다. 즉, 노력할 수 있는 자세마저도 유전자의 영역 안에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그렇군요. 그 한마디로 유전자가 좋아야 공부도 잘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재능이든 노력하는 태도든 단지 훌륭한 유전자를 타고난 것에 대해 사회가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분명 부당해 보인다. 과연 그럴까요? 세상은 원래 불공평합니다. 그걸 그 이치를 정당히 인정하고 그걸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기본으로 삼는 게 자본주의죠. 우린 또 분명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자본주의가 또 이 인류 전 세계적인 인류 사회를 장악하고 있고 그 기본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부당하다고 얘기할 건 아니고 단지 뭐 슬프다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예. 하지만 그런 자질들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자신의 몸 안에 있고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면 사회가 거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던 그 가치를 얻어가는 것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개인은 정말 자신의 유전자를 소유한다고 볼 수 있을까? 무아입니다, 무아. 예, 나라는 건 없어요. 나라는 게 있습니까? 내 겁니까 이게? 이 몸뚱이가? 생각. 기본적으로 내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내 거도 없습니다. 예. 나라는 건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꿈속에 살고 있는 거죠. 예. 뭐 근데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는 정체성이 유지되고 있다. 예. 그렇게 얘기한다면 유지는 되고 있다. 하지만 그건 언젠가 반드시 끝난다. 그 정도죠. 물리적인 세포와 DNA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최초의 세포, 즉 수정란과 그 DNA는 분열을 거듭하며 이미 사라지고 없다. 우리 몸의 세포는 우리가 획득한 자원과 에너지를 투입해 전부 새로이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물리적 DNA가 아닌 유전 정보로서의 유전자는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 안에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50%, 어머니로부터 50%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상속이나 증여의 개념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유전자는 누구도 스스로 만들어낸 적이 없으므로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의 부모 역시 스스로 유전자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 그렇죠. 즉 우리가 지닌 유전자는 조부모로부터 각각 25%씩 물려받은 것이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모든 생명체의 공통 조상에까지 도달한다. 그렇죠. 재밌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정보, 즉 변이는 모두 오류로 인해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이는 에너지와 자원을 투입해 체세포를 생산하는 과정과 다르며 라마르크가 주장한 획득 형질의 유전과도 다르다. 어떠한 생명체도 유전자를 생산하거나 획득한 적이 없다. 오히려 모든 생명체가 유전자가 스스로의 번식을 위해 만들어낸 피조물이다. 우리가 유전자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다. 이 대목이 이 책의 주제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재밌으니까. 어떠한 생명체도 유전자를 생산하거나 획득한 적이 없다. 오히려 모든 생명체가 유전자가 스스로의 번식을 위해 만들어낸 피조물이다. 이거는 또 비문이네요. 오히려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가 스스로의 번식을 위해 만들어낸 피조물이다. 이렇게 해야 문장이 매끄럽죠. 우리가 유전자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다. 만약 라마르크가 제창한 획득 형질의 유전이 사실이었다면 유전학적 상속을 정의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라마르크의 이론은 높이 달린 나뭇잎을 따먹으려는 기린의 목이 점점 길어지고
그렇게 획득된 형질, 즉 길어진 목이 자손에게 전달된다는 개념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이론이었다. 다윈의 진화론은 목이 긴 기린과 짧은 기린이 유전자 변이에 의해 무작위적으로 생겨나며 그중 목이 긴 형질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더 많아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최근 연구되고 있는 후성 유전학이라는 개념이 획득 성질을 설명할 수 있는 분자 생물학 기작인데, 이는 유전 정보라는 하드웨어에 대한 소프트웨어와 같아서 정보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따라서 유전되지는 않는다. 후성 유전학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 경우가 보고되고는 있지만 아주 드문 경우이며 그조차 한두 세대일 뿐이어서 진화 과정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경제학적으로도 정당한 소유란 오직 자기 자신의 노동으로 생산해낸 가치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왜곡된 의미의 모든 소유에 대해 소유란 무엇인가에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은 소유란 한마디로 도둑질이라고 답한다. 지대라고 불리는 다양한 형태의 불로소득이 정당화되는 것은 토지, 자본, 노동자 자체가 생산적이라는 경제학의 명제 때문인데, 엄밀하게 보면 토지도 자본도 심지어 노동자도 그 자체로는 그 무엇도 생산할 수 없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생산을 행하는 노동자 자체도 누군가의 소유일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생물학적으로 유전자와 그것이 만들어낸 생산 능력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논리와 일치한다. 현대 사회에서 사용되는 소위 몸값이라는 표현도 생산 능력에 가치를 매기고 이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데, 이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피고용인으로서 고소득을 창출해내는 현대사회의 능력자들은 노동자라는 말 대신에 인적 자본으로 포장되어 자본가의 착취를 당하거나 심지어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 자기 착취는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말하는 착취, 즉 과도한 부려먹기로 스스로를 혹사하는 경우에서 볼 수 있다. 한편 프루동은 특출난 재능의 소유자라고 해도 평범한 사람이 같은 노동시간을 투입해 벌어들이는 목과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가가 노동자를 소유하고 마르크스적 잉여 가치를 가져가는 것을 착취라고 한다면, 노동자 자신이 자기의 재능을 소유하고 비교 우위적 잉여 가치를 가져가는 것 역시 착취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재능에 기반한 착취는 능력주의라는 표현에서처럼 특권으로 가장된다. 그런데 특권의 다른 얼굴이 바로 차별이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오늘날 우리의 유전 정보는 개인의 소유, 즉 개인 정보로 간주되어 하나의 권리처럼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이는 보험 가입 등 의료 혜택 면에서 당할 수 있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다. 특권의 다른 얼굴이 바로 차별이며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다. 유전자의 소유를 인정하는 우리 사회에서 차별 역시 얼마나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영화 가타카의 주인공은 열성 유전자로 인해 차별을 받고 살다가 DNA 중개인을 통해 우성 유전자를 구입한다. 이와 같이 유전자가 사고팔 수 있는 소유의 대상으로 간주된다면 차별과 특권 모두 피할 수 있다. 열성 유전자에 의한 차별을 원치 않는다면 우성 유전자에 대한 특권도 포기해야 한다. 이 모든 논리가 성공한 이들이 실제 흘린 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경제학적으로 보상해야 할 것은 위치를 차지하고자 달려간 노력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노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회에 기여한 가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학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마저 해서 이 3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안 남았으니까요. 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 사회 제2의 도금 시대. 이 시점에서 깊은 논의가 필요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유리한 위치에서 행사하는 착취라는 과정이 인간의 인식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당장의 이익이나 손실은 쉽게 눈에 띄지만 그것이 집단 내에 다른 누군가의 손실이나 이익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은 잘 인지되지 않는다. 어째서 착취를 행하는 자나 심지어 당하는 자들마저 이 과정을 이토록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 장의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모든 생물학적 개체는 생산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자원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다. 생물학적으로 우리 모두는 무엇을 만들어내고 가치를 생산해낸다는 경제학적 관념 없이 자연에 존재하는 자원을 두고 서로 빼앗기 경쟁만을 하면서 진화해 왔다. 따라서 다른 모든 생물과 마찬가지로 인간 역시 집단 전체의 가치의 양과 거기서 자신이 착취해가는 양의 균형을 맞추는 도덕적 판단 기제와 그에 상응해 집단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는 자기 조절 행동을 진화시키지 못한 것이다. 영국의 동물학자 윈 에드워드는 집단 전체를 위해 스스로의 번식률을 감소시키는 등의 자기 조절 행동은 실제로 가능하며 이것이 집단 수준에서 작용하는 자연 선택의 결과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이타적인 개체들이 많은 집단이 생존에 더 유리하다는 논리다. 이는 당시 유행하던 집단 선택설을 대변하는데 여기서 가장 흥미롭게 사용된 예시는 레밍이라고 불리는 나그네 쥐들의 집단 자살 현상이었다. 엄청난 번식력을 가진 이 쥐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수천 마리의 규모로 바닷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음을 맞이하는데 집단 선택론을 지지하던 학자들은 개체군의 밀도가 너무 높아지거나 먹이가 부족해지면 늙은 쥐들이 후손들을 위해 스스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추론했다. 그러나 연구 결과 떼죽음의 이유는 다름 아닌 쥐들이 먹이를 찾아 우르르 몰려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벼랑 끝에서 멈추지 못하고 뒤따라오는 다른 쥐들에게 밀려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만화가 게리 라슨이 풍자한 그림을 보면 함께 죽으러 가는 쥐들 사이에 구명 튜브를 하고 있는 쥐가 한 마리 있다. 결국 몇 세대만 지나면 이 나그네 쥐 집단은 구명 튜브 모습을 한 이기적 유전자가 지배하고 있을 것이라고 집단 자살이라는 현상도 진화의 역사 속으로 금세 사라질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전체 자원의 양과 집단 내 개체 수를 인지해 자기 조절을 하는 유전자라는 것은 아예 없었거나 나타났어도 한두 세대 만에 소멸했을 것이므로 애초에 생명의 역사에서 집단 자살과 같은 희생적인 현상 따위는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집단 선택론의 모순은 이렇게 만화 한 컷으로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벌이나 개미와 같은 사회적 동물들이 예외적으로 보이는 이타적인 행동마저 유전학적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장에서 소개한 윌리엄 해밀턴의 포괄적 적합도 및 혈연 선택에 관한 논문 덕분이었다. 예를 들어 일개미는 자식을 낳지 않으며 여왕개미와 다른 일개미들을 돌보고 먹을 것을 나누며 심지어 목숨을 바치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것은 개미의 성 결정 시스템으로 너무 잘 설명되는데 한 여왕개미가 낳는 모든 암컷 자매들은 서로 유전자를 공유하는 정도가 무려 75%에 달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경우 부모와 자식 간의 근친도가 50%인데 75%의 근친도라고 하면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돌볼 것이다. 즉 개미는 스스로 자식을 낳아 50%의 유전자를 공유하는 후대를 기르는 것보다 어머니인 여왕개미를 도와 75%의 근친도를 가진 자매를 계속 낳도록 돕는 것이 훨씬 이득인 셈이다. 윌리엄 해밀턴의 논문들과 존 메이너드 스미스가 네이처에 게재한 논문, 그리고 조지 윌리엄스의 저서 적응과 자연 선택과 리처드 토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등으로 집단 선택설은 완전히 퇴출되었다. 불행히도 집단 선택이란 일어날 수 없으며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위조차 실은 혈연 이기주의일 뿐이다. 벌과 개미를 사회성 동물이라고 부를 때 그 사회란 사실 친족 공동체 혹은 가족에 불과하다. 앞서 착취의 대표적인 예로 햇빛이라는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높이 자라는 나무들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식물들은 자신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친족을 대상으로는 이러한 착취적인 행동을 절제한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수전 더들리 교수의 선구적인 연구 이후로 많은 학자들이 이 놀라운 현상을 반복적으로 관찰함으로써 한때 이단시되었던 이 이론이 이제는 거의